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시노 게이고. 침대에 앉아 가가의 말을 반추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가나모리 도키코였다. 네, 하루나예요.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방에서 쉬던 중이었어요. 다행이다. 미안해. 가가씨하고 단둘이 보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어? 없어요. 가가씨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같이 오기를 참 잘했어요. 가가가 검증회의 사회자 역할을 맡았고 진행하는 솜씨가 어찌나 능수능란한지 여러 새로운 의문점이 떠올랐다는 걸 하루나는 이야기했다. 가가씨가 사회를?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사람이 맡았다면 분명 그랬겠지. 도키코의 목소리에서 놀란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지도 몰라. 더 많은 사실요? 진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들 말이야. 만일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사건에 관련된 일이라면 가가씨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잘 기억해도 그 사람에게 거짓말은 안 통해. 너무나도 단정적인 어조에 하루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렇군요. 방금 가가에게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직후였다. 뭐, 곧 알게 될 거야. 그보다 하루나, 기분은 좀 어때? 검증회라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데 힘들지는 않은지 걱정이 돼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선배는 어떠세요? 아버님 상태는? 하고 도키코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본가에서 느긋하게 효도 중이야. 모레는 도쿄로 돌아가려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힘내고 병원에서 보자. 네.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하루나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역시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 같다. 만일 사실이라면 느긋하게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겠지. 심지어 어쩌다 한 말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흘린 게 분명했다. 하루나가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채도록. 시간을 보니 6시 50분이 지나고 있었다. 슬슬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는데 문제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는 편지가 든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가가에게 이야기할지 아직도 고민이 됐다.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숨기는 건 아마도 좋지 않을 것이다. 잘 기억해도 그 사람에게 거짓말은 안 통해. 도키코의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다. 하루나가 메인 다이닝 입구로 들어서자 검은 제복 차림의 직원이 웃는 낯으로 맞이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 네. 저기 다카스카 씨 이름으로 룸을 예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 방에 어떤 면면들이 모이는지 아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말씀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앞장서 걷는 직원을 따라 하루나도 걸음을 옮겼다. 널찍한 레스토랑에는 앤티크 제품으로 보이는 우드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테이블이 차 있었고 손님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범인 히카와 다이씨는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 손님들을 바라보며 하루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검은 옷의 직원이 안쪽 문을 열고 말했다. 이 방입니다. 하루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옆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고사카 히토시와 사카키였다. 고사카는 몰라도 사카키가 있는 건 예상 밖이었다. 식사 중에 오가는 이야기가 잡담이더라도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고사카가
오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까딱했다. 다른 가족분들은요?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킨답니다. 아들이 밥이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려서요. 물론 회장님께 허락은 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밥이든 빵이든 식사의 종류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하루나는 생각했다. 어른들에게 애워싸여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다니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괴롭겠지. 아이 어머니한테도 자리를 피할 더할 나위 없는 구실이 아니었을까? 어찌되었든 이곳에서 식사하는 건 각자의 자유였지만 고사카 일가의 경우 다카스카의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는 모양이었다. 하루나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기다란 테이블에는 10명이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다. 하얀 테이블 크로스가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영빈관에 있는 느낌이었다. 고사카와 사카키가 서 있는 이유를 알았다. 거창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디에 앉아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카키가 다가왔다. 가가경부는 와시오 씨의 지인인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요. 경부라는 계급으로 부른 게 신경이 쓰였다. 어떤 관계십니까? 아,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여쭤본 거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동행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일부러 이런 곳까지 오신 걸 보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해서요. 무례한 질문이었다. 혹시 남녀 관계라고 의심하는 걸까? 불과 2달 전에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말이다. 직장 선배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선배가 어떻게 가가씨와 아는 사이인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요. 목소리에 날이 서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 일은 와시오 씨 쪽에서 가가경부에게 부탁하신 겁니까? 검증회에 동행해달라고요. 아니면 와시오 씨 이야기를 들은 가가경부가 동행하고 싶다고 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선배에게 검증회 이야기를 했더니 가가씨에게 부탁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해서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사카키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경시청 수사 일과라면 꽤 바쁠 겁니다. 혹시 가가경부 본인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가 해서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대답에 납득을 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었지만 사카키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다. 사카키가 가가의 계급과 소속 부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나는 마음에 걸렸다. 가가는 사카키에게 자기소개를 자세히 하지 않았다. 어쩌면 검증회가 끝난 뒤 어딘가에 연락해서 가가에 대해 조사했을지도 모른다. 문을 열고 세 사람이 들어왔다. 구리하라 도모카와 구노 마호, 그리고 시즈에였다. 시즈에는 머리카락을 묶고 아까 걸쳤던 카디건 대신 어깨에 쇼를 두르고 있었다. 호텔에 방을 잡지 않았으니 짐 보관소에 짐을 맡겼겠지. 오늘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준비해 온 것 같았다. 이어서 다카스카 슌사쿠와 가가가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사쿠라기 지즈루가 마토바와 함께 들어왔다. 왜 다들 서 있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의아한 듯 물었다.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시즈에가 말했다. 모두 먼저 앉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리야 적당히 앉으면 되죠.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사쿠라기 지즈루는 연장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레이디 퍼스트로 정하죠. 먼저 여성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젊은 분부터 순서대로 정하죠. 도모카와 구노 씨부터 원하는 곳에 앉아요. 사쿠라기 지즈루의 말에 따라 도모카와 구노 마호가 움직였다. 둘은 서로 마주보더니 테이블 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 다음은 하루나였다. 원하는 자리라 해도 딱히 어디에 앉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노 마호와 마주보는 가장자리에 앉았다. 시즈에는 도모카 옆에 앉았고 그 옆에는 사쿠라기 지즈루가 앉았다. 이어서 남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하루나가 앉은 쪽에서 가장 먼 자리부터 사카키, 다카스카, 고사카가 앉았다. 하루나 옆에는 마토바가 앉았다. 가가는 사카키의 맞은편, 즉 시즈에가 앉은 줄 끝자리에 앉았다. 제복을 입은 직원이 나타나 메뉴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자네가 고토인가? 다카스카는 메뉴판을 받지 않고 종업원에게 물었다. 그는 네 하고 대답했다.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한 30살쯤 되는 남자였다. 그렇군.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뭘 주문할지 정했네. 스루야 스페셜 디너지. 다카스카는 선언하듯 말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게 어떤 요리인지는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하루나는 시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루야 스페셜 디너가 그들에게 악연으로 얽힌 요리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다. 그다지 좋은 취향은 아닌 것 같네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가족을 해친 범인과 같은 음식을 먹다니. 나도 좋아서 먹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레스토랑에서 그 메뉴를 영원히 없애줬으면 싶을 정도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소. 그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른 후 범인 히카와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저녁을 먹은 걸까?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같은 음식을 먹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요. 히카와가 식사할 때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 싶어서 예약할 때 그때와 같은 직원을 불러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게 이 고토라는 친구인 것 같고 만약 그 요리를 보는 것도 싫다는 분이 계시면 괴념치 말고 나가셔도 됩니다. 난 주문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고토, 다시 주문하지. 스루야 스페셜 디너로 주게. 네, 서빙 담당인 고토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내키지는 않지만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이상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죠. 그리고 그 코스 요리가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고토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코스를 주문해야죠. 범인보다 저렴한 음식을 먹는 건 영 내키지 않으니까요. 지당한 말씀이세요. 동의를 얻은 다카스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도 같은 걸로. 마토바가 메뉴를 덮었다. 살인자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순수하게 궁금하네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사카도 다카스카의 결정에 따랐다. 하루나의 맞은편 자리에서 도모카와 구노마오가 작은 소리로 소곤대고 있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구노마오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른들 눈치 볼 거 없어.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마토바가 도모카를 보며 말했다. 네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면 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도모카의 눈이 순간 번뜩이는 것처럼 보였다. 먹고 싶은 건 없어요. 토해내듯 말하더니 고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도 그걸로 할게요. 스루야 스페셜 디너라는 걸로요. 그럼 나도요. 구노 마오가 말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시즈에가 눈을 내리깔고 펼쳐진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요. 이 A코스 디너로 부탁합니다. 나도 A코스로 주문하겠네. 그렇게 말하며 사카키가 메뉴를 고토에게 돌려주었다. 저는 B코스 디너로 하겠습니다. 가가가 말했다. 고토가 하루나에게 다가왔다. 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솔직히 식욕은 없었다. 게다가 시즈에가 말했듯이 메뉴를 보아하니 스루야 스페셜 디너는 꽤 양이 많을 것 같았다. 그런 점에서
A코스 디너나 B코스 디너는 가지수가 적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B코스로 달라고 하려다 맞은편에 앉은 도모카와 눈이 맞았다. 살인마에게 부모를 잃은 소녀의 검은 눈동자가 같은 범인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설마 여기서 도망칠 작정은 아니겠지?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문제가 아니다. 결심이 섰다. 하루나는 메뉴를 덮고 고토에게 말했다. 저도 스루야 스페셜 디너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아, 잠깐만. 룸을 나가려는 고토를 다카스카가 불러세웠다. 듣자 하니 그날 히카와는 와인을 주문했다는데. 고토는 굳은 표정으로 네 하고 대답했다. 어느 와인인지 기억하나? 소믈리에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불러주게. 예, 알겠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실례한다는 말을 남기고 고토가 나갔다. 요리에다가 와인까지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다카스카에게 물었다. 독을 먹으려면 접시까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쿠라기 씨도 어떠십니까?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사카, 자네도 함께 하겠나?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을 이런 데서 빼지 마. 또 마실 분 계십니까? 다카스카의 물음에 마토바가 그럼 저도 하고 손을 들었다. 하루나도 마시겠다고 했다. 문을 열고 작은 체구의 남자가 들어왔다. 제가 담당 소믈리에입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서빙 담당인 고토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카스카가 손짓을 했다. 들었겠지만 히카와 다이시가 마신 와인이 궁금하네. 그날 녀석은 어떤 와인을 주문했지? 소믈리에의 뺨이 움찔거리는 걸 끝자리에 앉은 하루나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코스 초반에는 몽라쉐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카스카의 말꼬리가 올라갔다. 자네 무슨 대단한 분의 얘기를 하는 건가? 실례했습니다. 소믈리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히카와는 몽라쉐를 마셨습니다. 그건 자네가 추천한 건가?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다른 와인을 권했습니다만 몽라쉐가 마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마셨나? 아니요, 고기 요리가 나오기 전에 부르더니 샤토마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샤토마고? 다카스카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물론 드려줬습니다. 빛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놈이 샤토마고라니. 그래서 어떤가? 자네가 보기에 히카와가 와인의 조예가 깊어 보였나? 아니요, 그건... 소믈리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화이트 와인만 해도 몽라쉐에도 종류가 많으니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리 잘 아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샤토마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대표적인 고급 와인이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 마시는 법을 봐도 평소에 즐겨 마시는 사람 같진 않았고요. 첫 잔을 마실 때는 와인잔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별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인잔을 두 손으로. 알았네.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에게도 그때 마신 와인을 준비해주게. 히카와가 마신 순서대로 가져와줘. 알겠습니다. 잔은 얼마나 준비할까요? 5개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소믈리에가 밖으로 나가자 다카스카는 한숨을 내쉬며 어처구니가 없군 하고 중얼거렸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상급 코스 요리와 최고급 와인을 주문한 건 이게 속세에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해서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탕진한 모양인데 정말이지 얄팍한 사고방식이야. 반쯤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런 한심한 놈한테 우리 집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 그지없군. 뭐 어때요? 오늘 밤은 그 허탈한 마음까지 같이 비워버리자고요. 독을 먹으려면 접시까지 먹으라고 하니까요. 사쿠라기 지주루의 싸늘한 목소리가 어떠한 결의를 강요하는 것처럼 울려 퍼지자 순간 실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전체는 캐비어를 곁들인 새우 칵테일이었다. 식기와 데코레이션도 고급스러워서 몇몇 이들이 감탄을 터뜨렸다. 소믈리에가 들어와 잔에 화이트 와인을 따랐다. 다카스카가 서빙 담당인 고토를 불렀다. 이 음식을 먹을 때 히카와가 어땠는지 기억하나? 인상에 남은 게 있다면 가르쳐주게. 고토는 입술을 한번 할짝이고 나서 말문을 열었다. 제가 그릇을 내려놓자 바로 요리를 먹기 시작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줄 알았거든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어디든 그런 손님이 많죠. 다른 건? 다카스카가 물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고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개걸스럽게 입에 쑤셔넣는 느낌이었습니다. 고토는 팔꿈치를 옆으로 당기며 음식을 급하게 먹는 신용을 했다. 천박해 보이는군. 네, 그다지 고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네. 고맙네. 다카스카가 포크를 들자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양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다. 하루나도 새우를 입에 넣었다. 몇 번을 씹자 캐비어의 맛과 신선한 새우 향이 뒤섞여 깊은 풍미가 목과 코를 지나 빠져나갔다.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음식 맛을 즐길 여유 같은 건 없을 거라 각오하고 있었는데 기후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다. 무심코 화이트 와인에 손이 갔다. 이렇게 섬세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니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사쿠라기 지주루가 밉살스럽다는 양 중얼거렸다.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었을까 싶어요. 시지에가 포크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전체는 채소와 해산물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 요리였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당일 밤에요. 흥분이 가시지 않아서 식욕 같은 건 안 생길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비일상적인 상황에 처하면 교감신경이 식욕을 억제하니까요. 마토바가 시즈에의 의문에 답했다. 하지만 반대로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아시죠?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 도파민이 섭식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향상시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듣고 히카와가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인잔을 두 손으로 든 것도 손이 떨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일종의 흥분 상태였던 겁니다.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랬던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지에가 감탄한 듯 말했다. 역시 현직 의사다우시군. 옆에서 다카스카도 한마디 거들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똑똑한 초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러고 보니 병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카스카가 동작을 멈추고 앞을 보며 물었다. 사쿠라기 병원 말입니다. 덕분에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어요.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서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회장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지인분이 계시거든. 지금까지처럼 저희 병원을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원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따님 결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일은 아직 49제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사쿠라기 지주르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다소 무리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센 그녀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는 건 아마 상대가 다카스카이기 때문이겠지. 자네는 어떤가? 다카스카는 마토바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약혼자라는 어중간한 관계라 부모님이 걱정하시지는 않나? 글쎄요, 어떤지. 마토바는 답지 않게 말을 흐렸다. 그의 입장상 대답하기 껄끄러운 것이리라. 마사야 선생님은 어머님만 계세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말했다. 아버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아, 그랬군요. 어머님이 홀몸으로 마사야 선생을 키우셨죠. 꽤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마토바가 사쿠라기 지즈루 쪽을 보며 물었다. 리에한테 들었어요. 의대에 진학할 때 친척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고. 그런 얘기까지 내가 리에한테 했던가? 마토바는 포크를 든 채 고개를 갸웃했다. 그 옆모습에서 꾸며낸 느낌은 들지 않았다. 정말 짚히는 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랬군. 보기와는 달리 고학생이었군.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견해서 그래. 그러면 더욱더 빨리 어머님을 안심시켜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다카스카는 이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남편은 딸아이 결혼은 본인이 정한 타이밍에 시킨다고 했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말했다. 마사야 선생은 그 말을 존중해주는 걸 테고요. 그렇지? 네, 뭐 그렇죠. 하지만 남편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러니 지주르 씨가 대신해서 정하는 건가? 그래야 하겠지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천천히 숙고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사야 선생도 동의하죠? 물론입니다. 사모님께 맡기겠습니다. 마토바의 목소리는 조금 딱딱하게 들렸다. 담당 직원 고토가 나타나 다 먹은 접시를 치웠다. 곧 다음 요리가 나왔다. 사전에 나눠준 메뉴에는 에스카르고와 버섯 프리카세로 속을 채운 파이라고 적혀 있었다. 포크로 잘라서 혀가 대지 않게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혀에 올린 순간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저 에스카르고면 달팽이죠. 도모카가 자른 파이 안을 들여다보며 옆자리의 구노마호에게 물었다. 맞아. 젊은 생활지도사가 대답했다. 나도 처음 먹어보지만. 도모카는 포크에 에스카르고를 올렸다. 하지만 입에 넣어도 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괜찮아. 하루나가 말했다. 주변에서 보는 달팽이가 아니라 식용 달팽이를 양식한 걸 거야. 야생 달팽이는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잘 아시네요. 환자 중에 프렌치 셰프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들었어요. 도모카는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우물우물 씹더니 꿀꺽 삼켰다. 어떠니? 하루나가 물었다. 도모카는 쌩끗 웃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이 소녀가 이토록 부드러운 표정을 보인 건 오늘 처음이 아닐까? 훌륭한 요리는 순간적으로나마 우울한 마음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기숙사 식사는 맛있니? 도모카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냥 먹을만 해요. 잘 됐네. 하지만 하고 도모카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요.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두가 동작을 멈췄다. 그 사실을 알아챘는지 도모카는 죄송해요 하고 중얼거렸다. 괜찮아 하고 옆자리의 시즈에가 살며시 말을 건넸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셨니? 게살크림 크로켓이나 춘건 그리고 탕수육 같은 거요. 저 다 좋아했어요.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품이 드는 음식들 뿐이었다. 하루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냉동 제품이면 해동만 하면 되지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 구리하라 유미코는 가정적인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모양인가 보다. 기숙사는 1인실이지 방에서 공부 말고는 뭘 하며 지내니? 시지혜가 화제를 바꿨다. 도모카는 다시 고개를 기울였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해요. 저 기숙사 자유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나가 군호 마호에게 물었다.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 뒤는 기본적으로 자유시간입니다. 휴일에는 식사도 각자 알아서 먹으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요. 휴일에는 외출하거나 하니? 시즈에의 질문에 도모카는 별로요 하고 대답했다. 전에는 휴일마다 집에 돌아갔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 그렇지. 시지에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화제를 바꿔도 즐거운 내용으로 발전할 기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실내에는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저 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다카스카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정신 나간 미친놈 하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데다 남겨진 사람의 앞날까지 어두워졌어. 너무 속상하군. 주간지에서 읽었는데 그 히카와라는 사람 가정 환경이 그리 나쁘지도 않았다면서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말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편이었다던데요. 주간 세오 말이죠.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사카가 대꾸했다. 아버지가 재무성 관료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집도 고급 주택가에 있는 넓은 단독주택에다 정원에 별채를 지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았다더군요. 분명 부모가 오냐오냐 키웠겠죠. 하지만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가족과는 무척 사이가 나빴다던데요. 마토바가 대화에 끼었다. 별채를 지은 것도 서로 마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거라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더군요. 고사카가 말을 받았다. 취직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는 모양입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다고 이웃들이 이야기하는 걸 와이드쇼에서 봤습니다. 와이드쇼? 자네 그런 걸 보나? 다카스카가 힐난하듯이 물었다. 그게... 다카스카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나는 그런 류의 방송은 절대 안 보려고 하네. 연예인이나 학자 흉내를 내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무책임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을 뿐이잖아. 녀석들이 떠들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바뀐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번 사건만 해도 그래. 진상을 파헤치려 하는 게 아니라 흥미 위주로 떠들어대더니 시청자들이 질려하니까 딱 관심을 끊더군. 애당초 방송국 따위는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 불쾌한 듯한 다카스카의 표정을 보니 말과 달리 실제로는 몇 번 봤을 거라고 하루나는 생각했다. 보고 나서 기분이 상한 것이리라. 죄송합니다. 신경이 쓰여서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드러나 보지. 와이드쇼에서는 뭐라고 떠들어대던가?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자주 본 건 아니라서. 자네가 본 부분만이라도 말해보게. 범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 어릴 적부터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해서 교육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똑똑한 여동생이 있어서 도중부터 부모의 기대는 그쪽으로 옮겨갔다거나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뭐지? 쓸데없는 얘기뿐이군. 죄송합니다. 그 아비란 작자는 지금 어쩌고 있지? 아직도 재무성에 있나?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아무리 그래도 관뒀겠죠.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아들이 살인범인데 계속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하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겠지. 다카스카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범행 동기에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는 것 말고도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카키 씨, 맞습니까? 갑작스럽게 날아온 질문에 사카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런 종류의 진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면식도 없는 남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였으면 좋았을걸. 안 그렇소? 다카스카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담당 직원 고토가 들어왔다. 이어서 나온 요리는 치킨 테리느였다. 그나저나 회장님, 별장은 어쩌실 건가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물었다. 처분할 거냐는 뜻입니까? 네, 저희는 그러려고요. 좋아하던 곳이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지낼 마음이 들까 싶네요. 딸이한테도 물어봤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우리 별장은 실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죠. 경찰의 요청도 있고 해서 아직 혈흔이며 뭐며 사건 당시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깨끗이 지운다고 해도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명목상은 회사 휴양시설이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처분하는 수밖에 없죠. 과연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자가 있는 사고 물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매수자가 없으면 철거하는 수밖에요. 구리하라 씨 댁은 거기까지 말한 뒤 사쿠라기 지지루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 아직 중학생이니까. 파는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도모카가 바로 대답하는 걸 보고 사쿠라기 지지루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누가? 아빠 회사 사람이요. 우리 별장도 회사 재산이래요. 아, 그렇구나. 공인 회계사인 구리하라 씨가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렇구나. 구리하라 씨 별장도 내놓는구나. 아, 어쩌면. 마토바가 뭔가 떠오른 듯 말문을 열었지만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뭐예요, 신경 쓰이게.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말하다 마는 건 안 좋아. 끝까지 말해요. 마토바는 한숨을 흘렸다. 구리하라 씨 별장의 경우는 사고 물건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 그렇지. 고사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뭔가? 다카스카가 물었다. 아니, 요컨대 그 사고 물건이라는 건 거주 부분에서 살인이나 자살 사건이 일어난 부동산에 쓰는 말입니다만 5개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5개 시설? 구리하라 씨 부부가 변을 당한 건 차고였다고 하니까요. 아, 다카스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나? 하긴 그 별장은 차고가 따로 있었지. 그것만 철거하면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군. 사고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고에서 변을 당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거기까지 말하다 고사카는 아,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말했다. 제가 경솔한 소리를 했네요. 오가는 대화를 듣던 하루나는 한없이 우울해졌다. 소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았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그 점을 누구나 머릿속에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즈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시즈에를 향해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집에서 사실 건가요? 펌킨 수프를 떠서 입에 넣으려던 시즈에가 대답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요. 집을 처분하시려고요? 네, 하고 시즈에가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역시 거부감이 들겠죠. 별장지에서 가족이 변을 당했으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CG에는 스푼을 내려놓았다. 사건이 일어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경찰뿐 아니라 언론 관계자나 프리랜서 기자 같은 사람들까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며 사건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어보는 일도 지난 2달 동안 몇 번이나 있었고요. 그냥 호기심으로 굳이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아마 그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겠죠. 어머나, 사쿠라기 지즈루가 한숨 섞인 목소리를 흘렸다. 저는 여기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정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 그랬겠죠.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돼서 같은 지역으로 옮기면 불현듯 사건을 떠올릴 것 같아서요. 시즈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며 하루나는 자신의 아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사건은 그녀의 미래를 바꾸어 버렸지만 시즈에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도쿄로 돌아가는 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토바가 대화에 끼었다. 전에는 도쿄에 사셨다고 하셨죠. 미나토구라고 들었습니다만. 맞아요. 도쿄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도쿄에 올라갔을 때 쓰는 집도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거기는 그냥 잠자는 곳이라 계속 거주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번잡한 도시를 떠올리면 역시 좀 망설여지고요. 시즈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부동산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종종 도쿄에 가는 건 정기적으로 관리 회사와 미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카인 하루나도 몰랐다. 어찌되었든 모두 그 별장지에서 떠나는 걸 검토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말이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다카스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담당 직원 고토가 조심스레 나타나 다음 요리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하루나가 주문한 코스는 콘소메 수프였다. 저 직원은 맞아요. 피해자 유족이 모여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같은 요리를 먹는 걸 보고 올라갔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에 고토가 말씀하셨잖아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속삭이듯 말했다. 거기는 그냥 잠자는 곳이라 뒤에서 수근거리지는 않을까요? 너무 좁아요. 설마요. 그리고 번잡한 도시를 떠올리면 역시 시즈에가 소극적으로 반박했다. 시즈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남의 불행은 고소하다고 하잖아요. 지금쯤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싶어서 관리 회사와 미팅을 해야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호텔에 들키면 부동산을 해고될 테니 참고 있겠지만요. 하루나도 몰랐다.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별장지에서 떠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제멋대로 망상을 펼칠 정말이지 둘도 없는 어쩌다가 이렇게 해요. 되었는지. 마사야 선생도 그랬죠. 땅이 피해자들이 한숨을 자업자득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조심스레 나타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요리를 내려놓고 하루나는 시작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하루나가 주문한 마토바를 보았다. 콩소매 수프였다. 인터넷 악플입니다. 마음 쓰지 마시죠. 궁금하군. 대체 뭐가 자업자득이라는 건지. 다카스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할 일 없는 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피해자가 무고하게 살해된 사건이라도 죽은 사람들의 신상을 탈탈 털어 목숨을 잃은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다. 그런 중상 비방에 가까운 결론을 억지로 쥐어짜는 자들도 있죠. 그런 치들은 일일이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말해보게. 이를테면 뭐라던가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 사모님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카스카 그룹이 경영하는 체인형 술집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뭐라던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소리였습니다만 마토바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매지 말고 말해보게. 이 기회에 드러나보게. 제가 본 건 과잉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그 사건 말입니다. 체인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게이코 부인이고 종업원 감축과 장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군. 다카스카가 툭 내뱉었다. 이미 오래전에 합의한 사건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과잉 노동에 의한 후유증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한 게이코 부인은 상당한 원한을 샀을 것이다. 그런 글들도 있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히카와가 집사람 목숨을 노린 건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원한을 산 사람이라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진 중상 비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인터넷상의 글에 불과합니다. 참나, 세상에는 정말 멍청한 인간들이 많군. 다카스카는 잔을 들어 남아있던 와인을 모두 마셨다. 고토가 들어와 빈 수프 접시를 치웠다. 그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온 접시에는 연어 푸알레가 담겨 있었다. 레몬 버터 소스 향이 코를 간지렸다. 서빙을 마친 고토는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갔다. 그걸 기다렸다는 듯 다카스카가 마토바를 향해 다시 물었다. 그 밖에도 근거 없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 또 있나? 본인 가족만 비방의 대상이 된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걸지도 모른다.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모두 다 뜬소문에 불과하고요. 고사카, 자네는 어떤가? 그러한 중상 비방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중상 비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사카가 주저하며 말했다. 고급 미용실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봤습니다. 고급 미용실? 피해자 중에는 부유한 VIP만 상대하는 미용실 경영자도 있다는데 그래서 범인의 반감을 산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경영자는 젊은 시절에 헤어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실적이 있지만 실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라서 원한을 샀다고요. 하루나는 그것이 구리하라 유미코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챘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리라. 누구보다 도모카가 반응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하루나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맞은편에 앉은 소녀의 안색을 살폈다. 하지만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포크와 나이프를 든 손을 움직였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을 즈음 문을 열고 소믈리에가 들어왔다. 레드와인병을 들고 다카스카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날의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샤토 마고라. 네, 개봉할까요? 물론이지. 잔은 5개 주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하루나가 말했다. 그렇게 비싼 술은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분끼리 드세요. 싫으시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소만. 그게 아니면 같이 마시죠. 다카스카는 하루나를 보며 말했다. 말해두지만 나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마신 술이라고 생각하면 맛을 음미할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의식입니다. 가격 같은 건 상관없소.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마시는 거지. 어쩌시겠소? 그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시겠습니다. 좋소. 다카스카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은 5개 주게 하고 다시 말했다. 이내 메인 요리가 나왔다. 흑우 안심구이였다. 거의 동시에 소믈리에가 들어와 커다란 와인잔에 레드와인을 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귀에 들리는 건 고기 써는 소리뿐이었다. 다카스카가 감탄사를 흘렸다. 아까 했던 말을 처리해야겠군. 음미할 생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요리와 와인은 특별하군.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어. 이 멋진 요리를 히카와가 최후의 만찬으로 즐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군.
정말 훌륭하네요. 고사카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놀랐습니다. 지방 비율이 절묘하고 육질이 아주 부드럽네요. 나이프로 고기를 써는 게 즐거워요. 이 태평한 한마디는 하루나의 가슴 속에 작은 응어리를 맺히게 했다. 그것은 즉시 몸을 불려 거세게 위장을 밀어 올렸다. 견디다 못해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놓고 물잔에 손을 뻗었다. 만일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흘러갔다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화감을 느낀 건 비단 하루나만이 아니었다. 그 표현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미리 정해둘 걸 그랬네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나이프로 고기를 썬다는 말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광경을 떠올리게 해서 저한테는 좀 자극적으로 느껴졌네요. 덕분에 식욕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고기 요리가 나온다는 건 메뉴에도 적혀 있고 나이프는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천히 즐기면서 드세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즈에도 식사를 멈추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하루나와 다른 코스였지만 메인 요리는 역시 고기 요리였다. 시즈에 씨, 전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시즈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저도 그만 먹을래요. 도모카도 포크를 내려놓았다. 하루나도 구석에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놓았다. 식사를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사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의대생이나 임상 실습생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토바가 고기를 썰며 말했다. 외과 수술을 견학한 뒤에 한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예민한 신경을 가진 녀석들이요. 반대로 고기가 당긴다는 괴짜들도 있고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나? 그만해요.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쿠라기 지즈루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치면 범인과 같은 요리를 주문한 시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을 먹을 거면 접시까지라고 하셨죠. 독을 먹는 것이니 나름대로 고통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동감이네. 더구나 이렇게 훌륭한 요리와 와인을 그런 비열한 범죄자 때문에 멀리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일부러 이 요리를 먹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 맛있다, 맛있어. 최고의 저녁 식사로군. 다카스카는 고기를 우물거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고토가 들어와 메인 요리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요리를 남긴 사람에게 치워도 되겠느냐고 묻는 그 표정은 한없이 사무적이라 어떠한 감정을 느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디저트는 사과 크레이프였다.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같이 나왔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나는 포크를 들었다. 고토! 하고 다카스카가 담당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커피와 홍차를 각자의 잔에 따른 뒤였다. 히카와가 나이프를 숨겨두었던 접시가 이 디저트 접시인가? 네. 어떤 식이었나? 접시 위에 냅킨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걸 펼치니 나이프가 나왔습니다. 놀랐겠군. 네, 나이프에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고토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때 히카와는 어떤 표정이었나? 웃고 있었나? 아니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나? 자네가 받았던 느낌을 말해주게. 고토는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굳이 따지자면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지배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고맙네. 나가봐도 좋아. 네, 저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토는 서둘러 나갔다. 그 뒷모습에는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군. 다카스카가 툭 내뱉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히카와는 잔인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인간인 것 같아. 범행에 사용한 피 묻은 나이프를 굳이 가져온 건 식후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서였겠지. 어떻게 되어먹은 정신머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 레스토랑에 신고를 받고 경찰은 히카와를 총검 단속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마토바가 모두를 향해 확인하듯 말했다. 그때 히카와는 다른 나이프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랬습니까? 다카스카가 사카키를 향해 물었다. 아니요, 다른 나이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카와가 나이프를 여러 개 준비했던 건 사실이죠. 마토바가 말을 이었다. 사쿠라기 원장님의 등에는 나이프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나를 보며 물었다. 남편분 가슴에도 나이프가 꽂혀 있었죠. 하루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우리 집사람 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카스카가 느릿하게 말했다. 자상은 여러 개 발견됐지만 흉기는 없었지. 한마디로 히카와는 최소한 3개의 나이프를 사용한 거군요. 마토바가 손가락 3개를 펴며 말했다. 흉기에 남은 흔적을 통해 범행 순서를 특정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카키 형사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다카스카가 다시 사카키를 향해 물었다. 각각의 나이프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추상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아실 테니 그에 관련된 정보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카스카는 부르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흉기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많습니다. 공개할 자료와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제시한다면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가씨가 대신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제안했다. 전문가시니까 적확한 질문을 해주시겠죠. 그게 좋겠군요. 다카스카가 곧바로 찬성했다. 가가씨, 부탁드립니다. 가가는 곤혹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정식 검증회가 아닌 자리에서 제3자인 제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부탁드린 건데 뭐 어떻습니까?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십니까? 그럼 가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 맞은편의 사카키를 보았다. 어떤 종류의 나이프였습니까? 조리용 나이프입니까? 아니, 길이가 15cm쯤 되는 서바이벌 나이프였네. 회수한 흉기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까? 검출되었어. 모두 히카와의 것이었지. 피는 묻어 있었습니까? 묻어 있었네. 누구의 피였는지 말해도 되겠나? 말씀해 주십시오. 사카키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을 움직였다. 히카와가 이 레스토랑에 가져온 나이프에 묻어 있었던 건 구리아라 부부의 피였어. 혈흔이 중첩된 모양으로 보아 먼저 남편 구리아라 마사노리 씨를 찌른 뒤에 다음으로 부인 유미코 씨를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나머지 나이프 2개에 묻어있던 피는 각각 피해자인 사쿠라기 요이치 씨와 와시오 에이스케 씨의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피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거군요.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들었네. 한마디로 히카와는 구리아라 씨 부부 말고는 한 사람을 해치는데 나이프를 하나씩 사용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네. 그 나이프는 같은 제품입니까? 그래. 입수 경로는 밝혀졌습니까? 밝혀졌네. 인터넷으로 구입했어. 범인의 스마트폰에 구매 이력이 남아있었고.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10개. 10개요? 참고로 하나에 얼마짜리였습니까? 3,800엔. 싸구려 칼이었지.
쓰고 버릴 작정이었을 테니 그걸로 충분했을 거야. 실명으로 구입했습니까?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어. 체포되려 했으니 이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었겠지. 10개의 나이프는 범행에 사용된 것을 포함해 모두 확보하셨습니까? 아니, 하고 사카키는 고개를 저었다. 레스토랑에 가져온 나이프가 하나, 시신에 남아있던 게 2개, 그리고 히카와의 방에서 사용되지 않은 5개가 발견됐지만 나머지 2개는 행방이 묘연하네. 그중 하나로 다카스카 부인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를 찌를 때 썼겠죠. 마토바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가가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나이프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군요. 제 경우는 처음 찔렀을 때 급소를 비껴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나이프를 뽑아서 다시 찌르려고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관뒀다든지. 그 모종의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경찰자 사이렌 소리에 먼저 도주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타이밍도 얼추 비슷했던 것 같고요. 다카스카 게이코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흉기를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마토바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한테 물으셔도. 수사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가는 다시 사카키를 보며 물었다. 다카스카 게이코 씨와 마토바 씨를 찌른 나이프를 범인이 회수해간 이유와 흉기 행방에 대해서요. 흉기 회수에 대해서는 딱히 깊은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 있네. 사카키는 담백한 어조로 대답했다. 5개나 가지고 있었으니 흉기를 뽑을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그대로 두고 도주했겠지. 여유가 있을 때는 회수했고. 단순히 그런 거 아니겠나? 문제는 다카스카 부인과 마토바 씨를 찌른 나이프의 행방인데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나오지 않았어. 아마 히카와가 현장을 벗어난 뒤 처분했을 텐데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찾기는 어렵겠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나이프를 찌른 각도와 히카와의 체격이 거의 일치합니까? 응, 거의 일치했네. 큰 위화감은 없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가가는 다시 사람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나이프에 관해 필요한 정보는 대체로 얻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군. 다카스카는 흡족한 낯이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럼 정리를 해보죠. 다들 디저트도 드신 것 같으니. 가가는 뜻밖이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이대로 검증회를 다시 여시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까? 다들 모이셨으니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카스카의 물음에 딱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도 없었다.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지 레스토랑에 확인 좀 해볼게요. 시즈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검증회가 시작된다 생각하니 하루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계속되는 긴장에 정신이 피폐해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도 했으니 방으로 올라가 조금 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맞은편에서 도모카와 구노마오가 뭐라고 소곤거리고 있었다. 이내 구노마오가 저기 하고 말문을 열었다. 도모카 양은 피곤한 모양이에요. 기숙사에서는 곧 소등할 시간이고요. 만일 검증회를 열더라도 도모카 양은 방으로 돌려보내고 싶은데요. 다카스카가 내키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거면 어쩔 수 없군. 쉬라고 하죠. 사쿠라기 지지루가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며 도모카와 구노마오를 보았다. 방으로 올라가서 쉬어요. 내일 봐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게. 오늘 밤은 내가 내는 거니까. 내키지도 않은 코스 요리를 억지로 먹게 한 데에 대한 사과의 뜻이라고 생각해주게.
아니요,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억지로 권하셔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공정한 검증회를 위해서 우리 빚지는 건 없기로 해요. 그렇게까지 딱 자르지 않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군요. 그래도 와인값은 내가 내겠소. 내 멋대로 주문했으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루나도 작은 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시즈에가 들어와 고개를 저었다. 내일 영업 준비도 해야 되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방은 못 쓸 것 같다고 하네요. 참 융통성 없군. 다카스카가 혀를 찼다. 어디 괜찮은 곳이 없나? 하지만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잠시 숨 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듯 말문을 연 사람은 마토바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모두 머릿속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하룻밤 푹 쉬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일도 회의실을 잡아두셨죠? 오전에 같은 회의실을 예약해뒀어요. 시즈에가 대답했다. 그럼 그때까지는 해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 찬성이요. 하고 사쿠라기 지즈루가 손을 들었다.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루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고사카와 시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다카스카는 떫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뭐 그러는 게 좋겠군요. 다행이군요. 사카키가 말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사카키 형사과장님, 내일도 와주시는 거겠죠? 다카스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동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유류품을 가져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군요. 유류품. 집사람이 쥐고 있었던 그거 말입니다. 다카스카가 오른손을 쥐며 말했다. 그건 중요한 증거품이라 이미 검찰에 보냈습니다. 내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유류품이 뭡니까? 마토바가 물었다.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요. 검증회가 끝날 즈음에 내가 걸리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 이야기였어. 사실 게이코는 오른손에 뭔가를 쥔 채 죽어 있었어. 손을 펼쳐봤더니 하얀 종이 조각이 나왔지. 다카스카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을 움직이더니 이거요 하고 사람들을 향해 화면을 돌렸다. 화면 속에 표시된 건 삼각형의 종이 조각이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서류인지 뭔지 모르지만 종이에서 뜯겨나온 모서리 부분 같은데 나는 집히는 데가 없었소. 고사카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실물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요. 하지만 형사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불가능한 모양이군. 여러분께 묻겠소. 게이코의 손에 있던 이 종이 조각은 대체 뭘까요? 아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오. 다카스카는 자세히 보라는 양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없으신가 보군요. 다카스카는 입을 앙다물고 손을 내렸다.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어려워 말고 연락 주시죠. 비밀로 해주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다카스카 씨, 시즈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종이 조각을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건가요? 왜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이코는 살해되었을 때 어떤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려 했지만 찢어져서 일부만 손에 남았죠. 종이를 가져가려 한 건 누구인가? 히카와인가? 녀석의 소지품을 조사했지만 그런 종이는 없었습니다. 형사과장님, 그렇죠? 상의도 없이 수사상의 비밀을 밝히는 다카스카를 보고
사카키는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딱히 항의하지 않고 네 하고 대답했다. 애초에 히카와에게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녀석의 목적은 사형을 당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우리보다 먼저 게이코의 시신을 발견한 누군가가 시신이 쥐고 있었던 종이를 가져가려고 한 거고, 그렇다면 그건 누구인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한마디로 그날 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까? 마토바가 물었다. 다카스카는 마토바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외의 가능성이 있나?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져간 종이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네. 아마 당사자에게는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것이었겠지. 왜 그것을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신경이 쓰여.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에 대해 깊이 추궁하고 싶지는 않소. 다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아야겠어. 익명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겠소. 내 방은 612호입니다. 밤에 문틈으로 편지를 넣어놓아도 좋소. 다시 사람들을 둘러본 뒤 다카스카는 이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일단 계산은 내가 하죠. 고사카, 내일 검증회 전까지 여러분이 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다카스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방금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요. 이대로 검증회를 계속한다고 해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가씨가 사회를 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말이 섞이면 진상이 달라진다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카스카가 일동을 둘러보며 말했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해요. 사쿠라기 지주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편지지를 꺼내 사람들에게 내밀었다. 이걸 저한테 보낸 사람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백하세요. 그리고 이 말뜻을 설명해 주세요. 그녀가 든 편지지에 인쇄된 건 다름 아닌 그 문장이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